안녕하세요. 사이드킥 멈췄던 사이드킥을 다시 시작할 거고요. 사이드킥이라는 뜻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2년 전이라 아마도 처음 듣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영웅이 있으면은 같이 다니는 그런 캐릭터를 사이드킥이라고 보통 하죠. 배트맨 옆에 있는 로빈이 대표적인 사이드킥입니다. 저희가 이제 북자직걸이라는 책 토론 팟캐스트에 얹혀 살고 있는 혹은 저희도 뭐 반영웅 정도는 되는 목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사이드킥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사이드킥이 총 분량은 요번이 4회째가 됩니다. 앞으로도 사이드킥은 좀 다른 형태로 그냥 책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저자를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저희가 낸 책만 다릅니다. 저희가 낸 책 중에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책을 조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료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작업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5번째 섹션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6번째 섹션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번째 섹션까지만 한번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초고 요약하기 섹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 문장으로 주제문 적기,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인지 사건과 그 영향 요약하기, 네 번째는 소설의 시각과 의도 분명히 하기, 다섯 번째는 소설의 배경 그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6번째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섹션은 드러난 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의 타임라인 만들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실지도 모르는데요. 보통 스토리가 하나로 진행되는 소설은 없거든요. 현재 시점만 쭉 나오는 소설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로는 24시간 같은 드라마 외에는 아마도 쭉 진행되는 소설은 읽기도 힘들고 또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아까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배경이나 전제 등을 이야기했는데 그 배경이나 전제 등이 있으려면은 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거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고 현재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 언제 끼어들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지. 보통 이제 진부한 책들이나 드라마에서는 회상씬이 나오죠. 어떤 일 할 때마다 한 번씩 회상씬이 나오죠. 그 회상씬도 상당히 잘 사용을 하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 반복된다든지 쓸데없이 언제나 회상을 한다든지 아마 대표적인 예가 슬램덩크죠. 만화책을 혹시 보셨나요?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밖에 모르겠습니다. 슬램덩크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참 회상을 잘 사용한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슛 한 번 할 때마다 과거가 나오죠. 그 책은. 그래서 한 경기가 끝날라 그러면 만화책 한 3권 정도가 지나갔거든요. 그럼 회상씬이 한 2권쯤 차지 않아요? 설마? 그렇죠. 하나의 공을 한번 잡았을 때마다 그 선수의 과거, 그 선수의 과거 이야기들이 계속 스쳐 나오는데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만화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소설이거든요. 소설에서는 회상이 자주 되거나 과거가 끊임없이 끼어들면은 결국 스토리라인이 뭉개지는 일이 생기죠. 앞으로 나아간다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책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스토리 라인을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저자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배경 스토리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적어서 시간 순서대로 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는 형태.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초고를 다 쓰신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내 책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뒤에서 계속 물러나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샘플로 드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아니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편 소설이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스토리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서 사건이 쭉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가끔 과거가 튀어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마지막 그 강부자 안에 들어갔을 사건이죠. 강부자에 들어갔는데 거기 관리인이 나오죠. 다 얘기하셔도 되는 거죠, 이거? 아 어차피 뭐 이게 상업적인 텍스트도 아니고 그 관리인 얼굴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해서 과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그 사람이 맞은 게 가슴 아프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맞는 거를 보면 그냥 싫은 거죠. 이 주인공은 아버지가 생각나지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맞는 거가 싫었던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 맞는 게 싫다라는 중간 회상이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짧은 소설에서도 이런 식으로 회상이 중간중간 끼어들죠. 그리고 이 생지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한 줄 두 줄이지만 회상 혹은 배경 스토리들이 끼어들거든요. 나는 남들이 밀어놓은 때를 치우는 사람이다. 그게 싫다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직업을 계속 밝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쓸데없이 회상을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이 풍족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스토리가 풍족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회상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또 뭐 인물의 정보를 다 내가 알고 있는 인물의 정보를 다 독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회상을 쓰다 보면 결국 독자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거는 이 인물이 사건을 겪고 갈등을 겪고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알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아무 읽을 이유가 필요가 없는 있는 거. 예. 별로 남의 과거 얘기만 듣다가 끝나는 소설을 읽어서 좋아하실 분들은 별로 없으실 테니까요. 이 책에서도 어떤 사건과 사건을 이런 식으로 카드로 만들어서 이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이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초고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연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튀어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편 소설은 상당히 긴 호흡이거든요. 장편 소설을 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건이 없어서예요. 플롯을 제대로 짜지 못해서 장편 소설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장편 소설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할 때 흔히 하는 방법이 과거의 사건을 하나 만들죠. 그것으로 원고지 한 200매 정도를 채우고 나머지 사건으로 600매를 채우면 되겠지. 그러면 에피소드에 그냥 나열이 되는 거죠. 여기 책에서도 과거의 일을 제대로 쳐내지 않으면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은 그저 쌓여가는 짐을 끌고 다니는 종이 위의 삶일 뿐이라고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 사건은 그냥 갈등의 현재의 상황까지 몰고 왔다면 어떤 내용이든 무관하고 이 과거 사건으로 소설을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 섹션은 아니고요.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이 복합적이냐 복잡한 책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복잡한 책은 스토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설정이 많아지고 그런 배경 스토리 같은 게 많아지고 하면서 계속 복잡해지는 책이냐 아니면 여러 인물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분위기를 형성하느냐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과 참 어감이 좋아서 복잡한 책이냐 복합적인 책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면은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빠질 수 없는 연습하기가 있죠. 이 책에는. 연습하기 보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모델로 삼는 소설을 하나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설을 쓰고 싶다거나 이런 느낌의 소설을 쓰고 싶다거나 하여튼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소설을 하나 고르시고 그 모델로 삼은 소설에서 가장 주요한 사건 3가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각 사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쓴 소설을 가지고도 한번 해보셨을 때 시간 간격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시고 이제 사건과 사건 사이가 차지하는 그 공간이 이 사이에서 필요한 일들이 이제 이 사건과 사건을 이어줄 때에 필요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는지도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쭉 한번 도식화해서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변하면서 중간에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상황을 만들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할수록 더 이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실 수 있고요. 짜잘한 사건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 딱 집어서 주요한 사건 위주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섹션이 마무리가 됐고요. 7번째 섹션은 사실 6번째 섹션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 확인하기 라는 섹션이거든요. 7번째 섹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소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는 책은 없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으면 사실은 소설이 아니죠. 그냥 관찰? 일상 관찰 정도가 되겠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주인공이 과거로 밀려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거로 밀려나는 일을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국립예술기금 글쓰기 부분에 패널로 참석해 수백 편의 원고를 읽은 적이 있다. 이건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편의 원고를 읽었는데 40편쯤 읽었을 때 표를 만들어 보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의 소설이 3페이지가 되기 이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튀어나온다. 그만큼 글을 쓰는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의 과거, 설정들을 초반에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앞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처음에 꼭 필요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책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주인공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 책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인공은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건 초고인 상태라서 만약에 재고를 한다 그러면은 주인공의 갈망이 조금 더 커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뭐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그렸다던가 아니면 집안이 어려워서 못했다던가 아니면 큰 계기가 아직은 뭐 스토리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을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설정은 있는데 그 설정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단편이긴 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사람 독자도 저 사람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람인데 라는 걸 알만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 정도 끼어들었으면은 좀 더 독자들한테 잘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만큼 비하인드 스토리는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곰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곰보가 어떻게 보면 이 3명에서 보스 같은 그쵸. 아이인데 왜 얘가 보스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 거의 단편적으로 나오거든요. 좀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건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고 계획을 잘 세우고 예전에 권투를 한 적이 있어갖고 싸움을 좀 잘한다.
근데 그거는 어떤 설정이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가지는 못하니까 이 책에 넣든 안 넣든 이 캐릭터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쨌든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소설에는. 근데 이거는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책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넣어서 그 주인공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넣었을 때 독자한테 그냥 혼란만 가중시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테니까 최대한 추려내서 제일 필요한 것들만 딱 넣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일찍 알기보다는 늦게 아는 게 독자들이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요. 아까 전에 그 편의자님께서 읽으신 부분처럼 3분의 2 이상이 정보를 제공을 초반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막 열심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초반에는 이제 이 주인공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앞으로 나아간 그런 과정을 쭉 보여주다가 마지막쯤에 사실 주인공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과 갈등을 겪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독자들이 더 많이 와닿는다는 말을 책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창 유행을 했었던 게 게임, 요즘도 뭐 물론 대세이지만 우리 문화 중에 게임이라는 게 게임을 이미 만들고 그 게임의 배경이 있잖아요. 모든 게임은 설정이 있으니까 그 설정을 가지고 소설을 거꾸로 그러니까 게임 원작 소설. 그렇죠. 소설 원작 게임이 아니라 게임 원작 소설을 하는 게 한참 유행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게임 원작 소설을 어떤 작가들한테 쓰라라고 하면은 문제가 책의 시작부터 게임의 배경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서기 몇천 몇 백년 뭐 서기 무슨 굴을 발견했는데 뭐 악마들이 튀어나 주인공이 등장하기까지가 한참 걸리겠네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건으로 책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독자들도 몰입을 빨리 하고, 그런 배경은 사실 조금씩 밝혀지면 되거든요. 배경을 처음부터 그렇게 쭉 얘기해 주는 건 그냥 게임 역사책에 그렇죠. 가깝죠. 어디 박물관 가면은 이제 동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를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네. 그러나 배경 스토리는 있어야 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또 연습하기가 있네요. 네. 먼저 소설 한 편을 골라서 과거 요소 중에 소설 속 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거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흥미로운지 아니면 흔한 전개는 아닌가 고민해 보시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또 왜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왜 하필 지금 등장해야 되는가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쓴 소설에서 과거가 등장하거나 회상 장면이 있거나 뭐 그와 어떤 연관이 있는 곳을 하나 골라서 어째서 그 장면이 이 상황에 등장하는가, 그리고 이 장면이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초고이긴 하지만 초고도 꽤 이제 이전까지 조금씩 고쳐왔기 때문에 꽤 완성도가 높아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완성도가 어느 정도 높은 원고면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포함이 돼 있을 건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을지 말지를 정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쓴 소설의 장별로 분석을 하면서 어디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상황마다 어떻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가고 이게 지금 스토리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쭉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워야 할 내용이 있다면 뭐 소설 속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나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기억 같은 내용은 지워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번째 섹션이 정리가 됐고요. 네. 자, 이제 배경 얘기가 끝나서 이제 8번째 섹션은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번째 섹션
주인공이 누구를 상징하고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어떤 변화를 맞는지 설명하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설명하기이죠. 자기가 쓴 책이지만 네. 혹은 딴 사람이 쓴 책이라도 이걸 한번 설명을 함으로써 더 구체화되는 것이 있거든요. 주인공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많은 소설들이 주인공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는 소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냥 주인공 그 자체인 경우. 그쵸. 그냥 반대로 주인공이다. 예, 그냥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주인공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소설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뭐 주인공이 그냥 앞으로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주인공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뇌라던가 뭐 이런 거를 대표하는 무언가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소설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인공이 누구이고 뭐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이 책에서는 주인공의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플롯 중심적 소설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의 역할이 있고, 인물 중심적 소설에서 주인공은 주인공의 상황이나 주변 인물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거나 좋아하는 일에서 희생을 요하는 도전과 맞닥뜨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롯 중심적 소설에서는 위협에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인지와는 사실 아주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주인공이면 되는 형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주인공이 있기는 하지만 진 주인공은 사건인? 예, 그렇게 되겠죠. 들어가는. 굳이 예를 들자면은 헐리우드 액션 영화 같은 경우 사실 사건을 위해서 인물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사건 속에 람보가 있거나 코만도가 있거나 존 맥클레인이 있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적을 다 죽이기만 하면 모든 일은 다 해결이 되죠. 그렇게 이렇게 비할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씩, 단순화하자면은 네, 분위기는 바뀌겠으나 어쨌든 그렇죠. 그러나 인물 중심의 소설에서 반드시 그 인물이어야 하는 이런 책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내면에서 무엇이 변화해야 되고 그 주인공이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샘플 소설 저희 샘플 소설을 갖고 하자고 하면은 플롯 중심이냐 인물 중심이냐 이거를 뭐 정확히 나누긴 사실 힘들 거예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인물 중심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닌가? 인물 중심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 플롯 중심으로 봐도 크게 예, 무리는 무리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꼭 이 주인공만 헤쳐나갈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어쨌든 사건의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롯 중심에 더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하는 건 주인공이지만 결국 상대하는 거는 상황을 상대하는 것이고 자기 내면을 어느 정도로 상대를 하고는 있지만 큰 위기나 사건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라서 플롯 중심의 소설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이 소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라고 이제 제목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덟 번째 섹션 제목이 주인공이 누구를 상징하고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어떤 변화를 맞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캐릭터를 만들 때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캐릭터가 매력이 없으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건 중심이어도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뭐 람보가 나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에서 람보 영화가 아닌 상황에서 람보가 나왔어도 어쨌든 그 캐릭터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영화 중에서 람보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 캐릭터가 매력이 있지 않으면 사건도 오히려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보완이 계속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람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람보를 람보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래도 알고 있는. 그렇죠. 예. 그 씬이 너무 유명해서 람보라는 캐릭터를 보면은 그 람보라는 캐릭터가 상징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전쟁의 그 뭐라 그러죠? 전쟁 경우? PTSD? 아, 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 군인이 아, 주인공이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 주인공이 뭐 헐리우드 액션 영화이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뭐 그런 부분은 다 사라지지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정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되게 싫어하는 얼굴로 항상 싸우잖아요. 네. 뭐 통쾌하다 뭐 이게 아니라 싸우기 싫어하는 표정으로 싸우니까. 항상 싫어하는 표정으로 싸우고 그 누군가를 꼭 구하려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항상 보죠. 람보 1편 혹시 보셨나요? 보긴 봤는데 제 머릿속에 남는 씬이 몇 개 없어요. 그 퍼스트 블러드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람보라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전혀 액션 영화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무시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항하는 하나의 군인 이야기. 말하자면 하물며 람보도 상징하는 주인공이 있다는 거죠. 제목.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람보라는 사람도 그냥 약간 무식하게 총 쏘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상징하는 바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샘플로 돌아가 보면은 네. 여기서 상징하는 주인공은 저는 물론 제가 썼으니까 네. 저는 상징하는 주인공이 물론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상징하는 바를 어떤 생각으로 쓰신 건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바는 자꾸 저는 큰 이상 이런 거 갖고 쓴 게 아니라서 배경은 우리 동네고 점점 소박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나 주인공은 상징하고 싶었던 바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20대, 아, 30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갈등하는 뭐 취업도 그런 사실 건가요? 잘 안 되고 그쵸.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너 재능만 볼 거란 말이에요. 네가 잘하는 거. 그쵸. 잘하는 걸 해야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을 거거든요. 근데 10대, 20대들은 하고 싶은 바가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따로, 바가 그쵸. 있을 텐데 하고 싶은 바대로 하고 사는 게 쉽지가- 오히려 지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보통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어려운데 그렇긴 해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잖아요. 20대 지금 20대들의 스펙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지금 40대, 50대들의 스펙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높을 거예요. 훨씬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훨씬 많은 걸 배웠고 근데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40대, 50대들보다 직업을 찾기도 더 힘들어졌고 그쵸. 그 모두가 힘들다면은 그 힘든 것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네요. 어떻게 보면 보통은 그냥 잘하는 거 해야 오래 한다. 그쵸. 그나마 좀 그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잘하는 걸 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면 뭐 그거 자체가 기반이 돼주니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노력해라 있을 거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건 너무 꼰대 같은 얘기 같고
요즘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많이 노력을 해도 지금은 그 차이가 그렇게 맞아요. 크지 않을 거예요. 아주 뛰어난 몇몇 명을 빼고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은, 돈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은 월급을 210만 원 정도 받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은 한 17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네.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러네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는 거 하면서 더 먼 미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170만 원과 210만 원 사이는 40만 원이라는 간극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그 사이가 어느 정도는 메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직히 내가 잘 하기는 하는데 별로 내 취향 아닌 일을 하면서 210만 원을 받고 살면 결국 그 210만 원 중에 내 손에 제대로 쥐는 돈은 얼마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돈을 쓰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들 막 거의 그렇잖아요. 스펙 쌓아서 최대한 높은 데로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상징하는 바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자꾸 네, 여기까지. 이야기가 딴 데로 좀 샜는데, 그래서 이 샘플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무엇을 위해 투쟁을 하느냐, 어쨌든 똑같은 거죠. 미래 자기 삶이죠. 자기 삶. 하고 이건 이 싶은 것. 전권은 삶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다라고 아, 생각하는, 자기를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고, 어떤 변화를 맞는가, 결국 그 개를 통해서, 그레이하운드라는 개를 통해서 변화를 맞이하는 거죠. 이쪽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번 결정이 되면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는 비록 상투적이더라도 결국 끌고 나갈 수는 있죠. 또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이? 저희가 얘기를 책 끝까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8번째 섹션 얘기 끝까지 지금 쭉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연습 문제를 연습하기로. 연습하기를 읽어드리자면, 우선 내 소설에서 주인공이 날카로운 의지로 행동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또 주인공이 자기나 아니면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보시고요. 또 주인공이 이야기 초반부에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행동해버린, 잘못 행동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갈등이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한 인물이 없으면 이런 주인공을 만들 수 있을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번째 섹션이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섹션인데, 9번째 섹션은 8번째 섹션과는 또 연결이 되죠. 같은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9. 주인공의 운명을 보여주고 주인공의 운명과 보여주고 싶은 주제의 관련성 설명하기. 부제로는 결론 짓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결론을 도대체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사실 용두사미가 되는 소설이 워낙 많다 보니 결론이 제일 힘들다고 작가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맥을 적당히 마무리해서 적당히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아주 괜찮게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쓸 수 있는가. 제일 어려운 것 우장창창 같아요. 막 다 망가지고. 이 책의 일단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결론은 마지막에 필연과 반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결론이 최고의 결말이다. 독자가 결말을 읽고 나서 그래 다 끝났구나 라고 깨달아야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말이죠. 제일 어렵죠.
인간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긴데 이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면 결국 재미없는 소설이 돼버려서. 그렇다고 또 새로운 소설을 쓰겠다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보면은 무엇을 처음 이야기하려 했는가. 남는 게 반전밖에 없는. 그렇죠. 그 반전 식스센스 아. 이후로 어떤 반전에 대한 강박이 그쵸.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끝에서 와 그랬어? 뭐 너무 그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너무 크게 박혀서 이 정도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 이게 되게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조금. 또 다시 또 샘플로 넘어가 보죠. 한번 반전. 우리가 샘플을 줬기 때문에 계속 사실 반전은 없어요. 그쵸. 이럴 줄 알았어에 어. 가깝지 않을까? 그렇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손을 자를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아, 손을 자른다는 거 아, 손이 이게- 자르는 이게 장면이 나올 것 좀 같다고 그런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원래 살던 삶과 결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어요. 저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간다고 해놓고 고민하다가 안 가겠다. 나는 못 하겠다라고 연락하고 연락을 끊어버린다거나 이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결국 가서 어쨌든 합류를 해서 갔네? 싫다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 조금 좀 독특했어요.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반전이라기보다 그냥 드라마의 아 흐름이라고 그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반전까지는 아니도 그냥 의외성 정도? 결론에는 어쨌든 그래도 그쵸. 작지만 희망을 남기고 싶었다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 만화가라는 캐릭터도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굳이 따지자면 결국 필연을 느끼게 된 거죠. 한번 결국- 해보자. 네, 결국 정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약간 운명을 따라가는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개척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림 그릴 운명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될지 아니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르잖아요. 또 그 만화가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그 옛날 만화가라서 하다가 그냥 문화생 고생이나 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 편지전이 소설인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독자가 네. 생각해 볼 바지만 어쨌든 간에 희망의 문턱까지만 데려다주는 정도로 일단 끝내고 싶었어요. 저는 의도는 희망의 문턱까지만 데려다주는 걸로 이거는 할 말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장치 같은 거는 반전은 아니지만 장치라고 나름 생각해서 넣었던 거는 이 캐릭터들의 이름이에요. 걔는 달리기 정말 싫어하는 개잖아요. 근데 스피드. 근데 이름은 스피드라고 지어놓고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운명대로 살지 않겠다. 주인공도 이름이 하늘이죠. 네. 맨날 좁은 데서만 살고 있는 아이인데 그쪽은 또 반대가 되죠. 그러네. 맨날 좁고 우리 집 너무 좁아 이 생각만 하던 애인데 이름은 하늘. 하늘이.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좀 아이러니 형태로 좀 넣어주고 싶었었던 거가 있었고 이름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이름을 지금까지 싸움박질 하던 애인데 이렇게 풋풋한 이름을. 계속 그거를 강조를 했던 게 별명이 고릴라인데 네. 생긴 거는 앳되다. 애따다고. 선도 부드럽고. 오로지 주먹만 크다. 팔이 길고 주먹이 크다. 어쨌든 결론을 이거는 정해놓고 쓴 거의 소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면 결론을 아예 생각하시고 그 다음 앞에 노트를 이제 만들어. 설정과 캐릭터들이 거꾸로 나아간 거라서 쓰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지 하면은 정말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쵸. 어느 정도는 생각해 놔야
애가 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빠져도 가는 길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캐릭터가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 결론으로 가는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 결론으로 가는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캐릭터가 결론을 내게 해서는 정말 천재적인 작가가 아니면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누구든 캐릭터가 알아서 결론을 내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결론이 독자들의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몇 정말 재밌게 봤는데 끝이 어떻게 됐지? 기억이 안 나는 아. 책들이 중간 부분만 기억나고.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어. 영화도 네, 나오고 그 영화. 네. 책- 영화는 알고 있었어요. 그 소설이 원래 원작이거든요. 그 소설 제가 영화를 안 봐서 소설에서는 마지막 이건 얘기해도 되겠죠? 오래된 네. 책이니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모두가 외국으로 떠나는 걸로 아마 끝날 거예요. 근데 거기 마지막 대기 두세 페이지 전까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얘네들의 운명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세 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근데 아무 결론도 내지 말고 그냥 떠나버려요. 약간 맥 빠지게. 네, 그러니까 좀 실망이 들더라고요. 가장 최악의 그 결말이거든요. 꿈 아, 이러고 끝나는 생략. 다 꿈이었어.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꿈 탓으로 밀어버리는. 그거 파리의 연인이잖아요. 드라마에서. 아니면 다 죽인다거나. 아, 카페벤에 이렇게 그게 하이킥이었네요. 어떤 하이킥 시리즈인지 네.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죠. 이게 장난치나 뭐 그러니까 하자는 실망을 건가. 네. 주는 거죠. 여태까지 재밌게 봤던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고 약간 결론을 제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건 물론 작가가 내리는 결론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도한 결론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네,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건 그냥 제 생각이 결론이 없이 왜 책을 쓰기 시작할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이것도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책 내용도 결론 짓기라고는 해도 어쨌든 초고가 있는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결론은 지어보되 다른 결론을 한번 생각해보라. 다른 결론을 한번 생각해보고 의외성을 여기다가 넣어보고 이런 거니까 결론을 지금 당장 지어라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연습하는 김에 우리 샘플을 다른 결론으로 갔으면 뭐가 있을까요? 상투적이지 않은 결론이 된다면 상투적이지 않은 결론이어야 돼요. 정말 상투적인 결론 하나가 생각났는데 그러면 상투적인 결론은 뭐 신고당해서 모두가 조용히 경찰서에 가고 강아지랑도 헤어지고 뭐 새드 엔딩이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꿈도 희망도 없는? 그건 제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다들 착해요 보면. 근데 사실 머리를 뭐 쇠파이프로 좀 때리고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리인분들한테도 이렇게 말로 조용히 얘기하고 그분들도 그냥 조용히 납득하시고 이 정도 좀도둑이면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있어도. 그러면 다행이고. 연습하기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먼저 제게 좋아하는 소설 3편을 골라보고 각 소설마다 주인공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나 아니면 주인공의 감정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내 소설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내 주인공의 감정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초고를 쓴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 일단은 쓰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인공의 운명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감정을 드러나도록 이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새로 써보고 한 번만 써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방향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좋아하는 소설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 제목들이 책에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또 이 책에 어울리는 다른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섹션 결론까지 났는데도 하나의 섹션이 더 남았네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10번째 섹션 소설의 다른 주요 인물 설명하기. 이것도 조금 아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인공과 여기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자면 적대자는 주인공이 겪는 고생을 더 심하게 할 만큼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인물이 주인공과 중요한 관계에 놓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만으로 소설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라이벌이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이 등장을 한다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혹은 사건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이 등장을 해야지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인물이 없어도 사건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야기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굳이 그 인물이 필요한가,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인물은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뭐 주인공이 갈등의 증폭이 되든 아니면 주인공의 뭐 생각에 영향을 미치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혼자 있으면 사실 얘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노드라마라면 어떨까요? 생각에 모노드라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갈등이 있으니까 모노드라마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 진척이 있으려면 무엇이든 갈등은 그러니까 짝든 아니든 뭐 하다못해 주인공 내부 갈등이어도 내부 마음에 돌 던지는 존재가 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적대자의 존재이고 스토리를 적대자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악역이 더 인기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게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악역이 주인공이 되는 수도 있고. 이번 이야기가 사실 연습하기도 길고 꽤 긴 이야기인데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연습하기 너무 긴데요. 네, 그래서 연습하기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사실 주인공 그 주변 인물 이야기는 조금 아까 저희가 샘플 얘기하면서도 많이 했어요. 이 곰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생지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이 세 명이 다 이끌고 가지만 관리자, 만화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과거가 있고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를 뺀다면은 우리 샘플 소설에서 누가 빠져도 별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단편이라서 사실 인물이 많지 않아서 사실 다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스토리에 가장 그래도 빠졌을 때 영향을 제일 덜 받는 거는 한 명을 온전히 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역할을 딴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다. 딴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으면 뭐 생지나 곰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되 두 가지를 생지가 빠지는 게 그 쇠파이프 씬을 제외하면은 사실 그쵸. 그냥 곰보랑만 깝죽깝죽거리는 게 제일 많다 보니까 곰보는 조금 약간 진행하는데 꽤 생각보다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서요. 그 모든 것을 빼고 마지막에 남으면은 이제 괜찮은 소설이 되는 거죠. 인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생지를 왜 넣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쵸. 사실 그 역할이었어요. 중간에 근데 분위기 환기에는 진짜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 명을 고르자면 걔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좀 더 소설이 풍부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더 이상 빼도 뺄 게 없는 상태까지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정리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도 이게 녹음이다 보니까 이게 말도 좀 더듬게 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예, 붕 뜨는 시간도 있고 했겠지만 어쨌든 소설을 좀 쓰고 싶으시거나 스토리를 생각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어떤 책을 갖고 할지 사실은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저 결정됐다는 줄 알고 지금 살짝 긴장했는데 그래도 틈틈이 북자지 걸은 아마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사이드킥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생기면 혹은 만들어서 간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소설 어떻게 읽고 써야 하는가 이 책 한번 검색해 보셔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